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양수입니다. 예, 저희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이제 오늘 예정 드린 대로 이제 라이브 방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의 전망, 특히 이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같이 맞물려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지지난주에는 제법 하락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12월 달이 초반에는 하락이 있었죠. 그렇죠. 지난주만 놓고 보면은 제법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다우존스가 3%, 그리고 S&P가 다우존스가 1.6%, S&P가 2.3%, 그리고 나스닥과 중소형주가 3%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던 지수 대비들이 반등을 좀 제법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센트럴리가 좀 먼저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초까지도 계속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2022년은 올해만큼은 쉬운 장은 사실 올해도 좀 힘들으셨겠지만 한국 증시 때문에 미국 증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해서 다우존스가 거의 18%, 그다음에 S&P가 26%, 나스닥이 거의 한 22% 가까이, 중소형주마저도 한 13.5% 올랐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는 상당히 괜찮은 한 해였죠. 네, 전년도도 코로나19를 포함하더라도 네. 사실 미국 증시가 그 전년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30% 폭락장이 중간에 있었지만 그걸 다 되돌리고 추가로 상승하는 장이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럼 이제 올해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을 놓고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래도 변동성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호재와 악재가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빠르게 빠진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성장 중에서 장기 성장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좀 천천히 되고 둔화가 되는 반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을 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축소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야기가 되고요. 그런데 궁극적인 답은 사실 오히려 성장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한 10년 마이너스 2년 이 장단기 금리 차가 0.2%에서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전체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성장주들의 어떤 매력도가 더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미국 증시가 변동성은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실제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추세에 있으면서 살짝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럴 때 보통 증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채권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높으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자금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는 특히 이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장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때 한번 어떤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지금 미국의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1%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던 지난 이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 흐름을 보시면 이 구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나스닥이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에 이 0.2%가 깨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93%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0.2%가 깨져 내려오니까 걱정하면서 큰 폭의 폭락장이 있었지만 또다시 바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57%의 상승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0.2%에서 1% 사이일 때 우리는 보통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있던 때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어요.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실질금리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에는 변동성은 있으나 제법 많이 상승을 했다. 지금 S&P 500이 그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약 한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3%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은 60% 오르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변동성, 그 일직선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런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 못 산다 이 얘기를 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으시면 더 큰일 나죠. 그래서 아예 돈을 쓰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시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한 2년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내년도 한 해를 놓고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동성이 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좀 넘어가 주시면 내년도에 세 차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기, 그 시점부터 그 전에 6개월 정도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과거에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그렇게 별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시장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 같은데 우선 보면은 어쨌든 과거에 세 차례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1999년 6월 30일 날부터 이제 올라갔던 때가 있고요.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차트. 네. 그 다음에 2004년 8월부터 올렸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2월부터 올렸던 때가 있죠. 자, 그 시기 전 6개월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좀 틀려요. 보시면은 그 구간이 6개월 동안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던 시기 1998년 말부터 1999년 이때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보시면 다우존스 특히 나스닥이 22%나 오릅니다. 그 6개월 동안에. 근데 이제 반대로 2004년도 이 금리 인상 사이클 때는 오히려 이때는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때는 오히려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반면에 이 S&P가 덜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하는 때는 뭐 거의 거의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예를 놓고 보면은 어쨌든 내년도가 좀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다. 이런 예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는 경기가 좋은 시기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이 상승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좀 여러 가지 의구심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아니면 장기 성장에 대한 두려움,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 뭐 여러 가지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한국은 아닙니다만,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지난 2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자라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도 어떤 업종들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냐면 그래도 제가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세 차례 예를 보고 평균을 구해보면 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그 6개월 동안에 한 6% 이상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가 평균적으로 4.8% 올랐고요. 그러니까 업종 대표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상당히 괜찮나요? 5% 정도 오릅니다. 임의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4.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할 때는 뭐 대표적으로 나스닥 100이 추종을 하는 이제 ETF가 QQQ라는 게 있죠. 나스닥 전체를 추종하는 ETF보다는 요게 QQQ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을 추종을 하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이 성장주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의 대표적인 뭐 전체 ETF들이 있습니다. 뭐 XLK라는 게 있고 또 IYW라는 게 있고 RYT라는 ETF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뭐 모든 석유를 다 스톱하고 다 이 신재생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 트랜지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업종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석유 에너지 관련된 ETF XOP라는 게 있고 거기에 또 대표적인 종목들도 전에 많이 좀 꼽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장 대표적인 게 ICL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으로 또 보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도 되고 옛날 에너지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NLR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소비재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초이스가 있게 되니까 XLY라든지 BCR이라는 ETF를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임의 소비재가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그렇죠. 항목이죠. 그게 뭐 비싼 소비재들이겠죠. 명품 요즘에 정말 많이 팔리고 있죠. LVMH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6개월,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러니까 이때 동안에 정확한 정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역시나 헷갈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 임기와 중간 선거를 연결시켜서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과거 뭐 수십 차례 있었던 이 시기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항상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좀 구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중간 선거일이 보통 그러니까 내년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11개월 전에부터 계산해 봤더니 다우나 S&P나 나스닥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내렸다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올랐다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시기겠죠. 그럼 어쨌든 내년도 거의 전반적으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연초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4, 4분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이 내년도에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S&P 500이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볼 수 있다. 올해는 거의 26%, 그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는 한 자릿수, 한 8%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변동성 장세의 끝이 뭐냐? 그게 하락이냐? 아니면 상승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 털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변동성이 있을 때 빠졌을 때 사는 전략이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스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 저가 분할 매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가라고 얘기하기도 참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저희가 들여다보는 펀디멘탈 상으로는 저가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가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혹시나 아주 혹시나 닷컴 버블의 재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확률이 낮지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반반 될 수도 있습니다. 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의 시기는 뭐 그냥 계속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고 있고 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팔아놓고 빠질 걸 기대했다가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은 상당히 위험해지고 엇박자 나면 정말 피곤해지는 내년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닷컴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빠졌죠. 네. 빠지고 안정을 찾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은행권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출을 늘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면 예대 마진이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되는 것을 이익을 커버를 하려면 매출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즉 대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퀀터티 규모를 늘리면서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안 좋아지는 거지만 이익은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거품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8.9%대의 여신 증가율로 올라왔어요. 거의 9% 됩니다. 과거 보시면 2004년 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 아주 옛날에 인플레이션 높았을 때 다 보시면은 10%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구간이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런 구간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시나 또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왜 그럼 은행권들이 마진이 축소가 되는데도 퀀터티를 늘릴 수 있느냐? 결국은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는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은행권의 연체율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1.28%인데요. 이건 1980년대 이후에 가장 최저치입니다. 가장 최저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꺾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 나오면은 대출을 더 늘려요. 자,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연체율이 낮았을 때 보시면 2004년, 2005년, 2006년 요때잖아요. 위에 보시면은 대출 증가율이 왼쪽 보시면 상당히 높은 구간이 그때 쭉 나오죠. 10%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거품이 나오는데 그럼 돈이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는 다 IT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 근데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이 산업재 때는 다 산업재, 뭐 원자재, 이런 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확연하게 느낌이 틀려요.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원자재도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그래도 성장주죠. 가장 아까 제일 먼저 봤었을 때 3년 동안의 차트, 3년 동안의 이제 증시의 오름폭을 계산하면 어쨌든 지난 3년 동안에 보시면은 나스닥이 138%, 139% 올랐고 S&P 500이 90% 올랐으니까 1.4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나스닥만 올라가고 S&P는 못 올라간다 이렇진 않아요. 왜냐면 S&P에도 요즘에 성장주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닷컴 버블 때는 S&P 500이 70%고 나스닥이 280%였으니까 4배나 더 올랐지만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한 1.5배 정도.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S&P가 8% 오르면 나스닥은 그거에 1.5배 내지 2배.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엔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은 연체율이 나오고 있을 때 대출을 늘려주고 신성장 업종에다가 또 돈이 들어가고 이게 성장을 보여주면서 전체 성장률은 낮은데 높지 않은데 낮다기보다 높지 않은데 오히려 이 성장주들은 성장이 워낙 높게 나오니까 매출 증가율이 이쪽에 또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행권이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거품을 또 만들까? 근데 문제는 그 거품을 만들어 버리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또 엄청나게 폭락장이 같이 오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이 이너시아라고 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반대로 가게 돼 있고 또 반대로 가서 너무 치우치면 또 반대로 가게 돼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거품 증시가 안 오길 바랍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8% 정도의 S&P 상승, 예. 그 다음에 나스닥이 한 20% 상승, 요 정도가 오히려 거품이 아닌 거고, 닭한버블처럼 막 1년 반 동안에 S&P가 70% 오르고, 나스닥이 막 280% 오르고, 이건 이제 완전히 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런 어떤 큰 폭의 폭등장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이때는 분명히 빠르게 부러지는 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권이 Tier 1 Capital Ratio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Tier 1 뷰. 예, 15.7%라고 이 자기 자본이 위험 가중성 자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권이 대출을 늘려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높으니까 이거 좀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대출을 늘려주고 위험 가중 자산에 더 많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거품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15.7%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럴 때는 살짝 요 숫자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자기 자본은 똑같아요. 이거를 뭘로 나누는 거냐면 위험 가중성 자산으로 나누었을 때는 15.7% 역대 최고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자산 중에서 위험 가중치가 다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아예 총 자산 규모로 나눠버리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많이 낮아요. 예. 과거에 2010년도 숫자인 8.3%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레버리지는 높을 수 있다. 예,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은행권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과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셋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자본에서 토탈 에셋을 나눈 숫자가 낮다라는 건 뭡니까? 부채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막 10%대가 올해 일어나고 내년도 또 일어나고 이러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거품이 왕창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도하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대신에 혹시나 거품이 세게 들어오면 이거는 정말 언제 빼야 될지 정말 빨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렇지만 펀디멘탈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갔어야지만 그 거품이 붕괴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펀디멘탈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총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GDP와 총부채라고 하는 것은 가계부채, 그 다음에 기업부채, 그 다음에 정부부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부채가 또 위험 가중성이 틀리죠. 정부부채는 당연히 리스크가 가장 낮을 거고 가계부채가 리스크가 가장 높을 거고 중간이 기업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총부채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졌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GDP로 따지면. 고점이 362%였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펀디멘탈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총 금액으로는 늘어났지만 GDP가 많이 성장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많이 느니까 오히려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자산 가치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부채가 늘어나는 폭이 덜 올라가면
이게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품일 수는 있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라도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거품을 조정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이 정부 부채 비율 좀 전 페이지로 넘어가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나서 왕창 올렸죠? 그죠? 부채 비율을, 정부 부채 비율을. 100% 그렇지만 40년대, 50년대부터 쭉 빠지잖아요. 자, 이때가 어떤 시대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게 들어오던 시대. 예.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지금의 어떤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면 이게 거품이래요. 이게 근데 시장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비관적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죠? 올해가 S&P가 좀 상승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렇지만 그래도 8%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나스닥은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 다음에 지금 혹시나 거품으로도 갈 수 있다. 대출 증가율이 높게 늘어나면 그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권의 예대율이 미국이 겨우 60%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대출을 늘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다 부실채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품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거품이 도대체 뭐가 거품이에요? 하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총 부채가 너무 큰데 이게 부채가 그 거품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대적인 숫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가총액 나누기 GDP 레이쇼를 딱 보면 버핏 지수가 190%네? 그거 역대 최고치니까 이거는 꼭지를 찍은 거지 팔아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주식을 사고 있는 개인들의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했고 데모그래픽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장기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 이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익을 가지고 미래를 계산했었을 때 어느 정도로 싸 보이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올해의 S&P 500은 8% 오르면 전혀 펀디멘탈적인 문제가 없는 수준의 상승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거품이 아닌 거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확 튀어버리면 내년도에 이게 거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최고의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은 17% 정도 오를 수 있어요. 네. 내년도에.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아래로 마이너스 8%, 위로 플러스 17%,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플러스 8%. 요 정도의 상승으로서 지금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S&P는.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거품이냐라고 질문을 해 오시면 지금 내년도에 20% 정도 올라가는 것은 거품이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상승폭이 3% 정도다. 그럼 이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 때에는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시면 나스닥은 내년에 30%도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려드렸다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거품이 아닌 정도의 상승입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GDP 비율로 놓고 보면은 버핏 지수가 시가총액이 190%나 되니까 너무나 높은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이면적으로 봤었을 때 가계의 순자산 가치가 지금 GDP의 몇 프로인지를 같이 보시면 예. 이게 역대 최고치로 똑같이 620%예요. 620. 예.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가
한 450% 정도야. 430%. 네. 그럼 지금 벌써 50%나 더 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바로 끊어가지고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 뭐 다른 나라 국가들이랑 평균하고 비교해 네. 보시더라도 네. 지금 보시면 636%, 그러니까 가계 순자산 가치 나누기 가처분 소득 했었을 때, 예, 미국이 자그마치 636%에 반면에 한국은 411%예요. 그리고 사실 이 숫자도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GDP의 100%를 갔다고 해서 200%까지 갔다고 해서 비싸다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이 데모그래픽스, 즉 인구의 구조의 변화, 과거에 베이비 부머 시대가 났던 시기, 그럼 지금은 이제 뭐냐면 MZ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네.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지금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냐면 1926년부터 29년까지는 미국의 20대부터 40대 이 프라임 타임 이 분들의 인구가 확 늘어요. 여기 차트에 네. 나와 있듯이. 자,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군대가 있지만 결국은 미국 쪽에 가야 된다. 20년 전에는 막 중국 쪽으로 많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네. 제 기억으로 2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년 전. 제가 네. 미국에 있던 때는 미국이었지만 10년 전이니까 2011년도에 네. 제가 북경에서 3년 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국 붐이 있어서 가지고 많은 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북경대 가고 맞습니다. 뭐 네. 예,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또다시 인구 구조를 봤었을 때 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계산했었을 때 미국이 정말 좋아 보여요. 오히려 중국이 빨리 늙어가기 네. 때문에 이제. 예, 아까 그 예. 한번 옆으로 가보시면 네. 그렇게 나오죠. 지금. 예. 보시면은 미국은 확 늙어가고요. 중국은 확 늙어가고요. 미국은 쫙 올라가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투자를 소홀히 하실 거는 절대 안 된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대2 전략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미국이랑 중국만 투자한다 라고 얘기하시다면 난 G1과 G2만 투자할래 하시면 뭐라 그랬죠? 8대2입니다. 예, 5대5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8대2입니다. 네. 미국 8, 중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초점을 계속적으로 맞추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꼭지로 간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미국의 이 대표 성장주 있잖아요. 네. 예, 여기 좀 나와 있듯이 맞습니다. 13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성장주들이 꼭지를 찍으면, 즉 상승 여력이 더 이상 안 보이면, 예. 그리고 지금 막 성장하는 이런 종목들이 가장 커졌는데도 제일 성장을 많이 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 13개의 상승 여력이 지금 평균적으로 38%가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보다도 높고 S&P보다도 높고 어떤 지수들보다 높은데 우리가 지금 미국을 팔고 대형주를 팔고 이렇게 하는 전략은 안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나면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쯤 되면 우리가 팔자 뭐 이제 거품 붕괴가 곧 올 겁니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시대에는 빠르게 네. 한 번에 어떤 큰 부러지는 장이 한 1년에서 3년 사이의 구간 동안에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리 빨라야 뭐 2024년 하반기고 정말 길게 이어지면 아까 그 데모그래픽스로 보면 뭐 2028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2026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업데이트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또 인구 구조 워낙 좋다 보니까 앞으로 또 노동시장에서도 지금 사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인구가 계속 꾸준히 노동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디플레 쪽으로 그쵸. 예, 예. 간다. 생산성 향상에 의한 예. 디플레. 디플레라고 예. 하기까지는 좀 예. 어렵지만 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예. 아주 높은 수준에서 계속 장기화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올해 하도 이 임시적인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다가 연말이 다 됐는데도 지금 계속 높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계속 높게 나올 거를 걱정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스테이, here to stay, 영원히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레이버 서플라이,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고용 시장의 변화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